일단 제일 오늘 얘기에서 제일 얻고 싶은 거라고 제가 오면서 생각한 바, 과연 미팅을 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자 미팅을 하고 IR PT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투자한다고 하는 심사역이나 운용력들은 돌아가서 회의 때 무슨 얘기를 하나.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아시는 게 실제 투자자를 만나서 내가 뭘 전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한 답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대여섯 개 회사분들의 이제 스타트업이죠. 투자를 받았던 곳도 있고 새로 받는 곳도 있는데, 미팅을 하고 그런 투자 진행을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제 양측 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큰 간극을 이제 얘기는, 이 네 가지 카테고리는 제가 요 서두에 얘기하는 것 후에 아마 이제 읽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 사업하시는 분들 대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룬 이 회사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자기한테 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적입니다. 설득을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일 그런 회사들을 세 개씩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피곤합니다. 똑같이 다 어필하는 포인트예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고비를 하나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내가 달릴 수 있는데라는 의사가 있는데, 받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그것과 조금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할 때는 반드시 3분에서 5분 내에 상대한테서 또렷한 눈빛을 얻어내지 못하면은 그 다음 얘기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3분에서 5분 내에 처음에 내가 인트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듣고 잠이 확 깨는 얘기를 던져줄 수 있느냐. 내가 이걸 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내 회사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 스탠스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하나만 먼저 전제로 깔아놓고 이 얘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초기 투자자의 특징입니다. 이제 상장 전에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꿈을 많이 가집니다.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너희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왜 태어났고 뭘 하려고 여기에서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걸 저는 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꿈이 실현 가능한지 실현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은 불행하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하는 겁니다. 투자자가 어느 말을 가장 기다리고 있느냐, 그리고 투자자의 잠을 확 깨게 할 만한 내 사업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런 거를 꼭 생각하시고 얘기를 던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설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쭉 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 영국계 VC였고요. 제가 서울에서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앉자마자, 저하고 대표하고 둘이 갔는데 앉자마자 15분 딱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뭐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뭐 15분이야. 15분을 딱 준다고 얘기를 시작해서 저희가 준비한 PT를 싹 다 접고 바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대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우리 대표가 이 일을 시작한 가장 첫 출발은 가축 분뇨의 해결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가축 분뇨를 해소하는데 정부가 1년에 쓰는 돈이 2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가축 분뇨를 가지고 좋은 비료를 만들어서 산성화된 땅을 개량시킵니다.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는 가축 분뇨를 바이오차라고 하는, 바이오차코롤이라고 하는 그 소재 덩어리로 만들어서 땅에다 뿌리면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2시간 미팅했어요. 딱 5분 처음에 인트로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팁을 드리자면 뭐 협력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서로 대화를 하던 중에 특히나 내가 의도가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상대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PT는 그냥 스그러져 가는 겁니다. 정보 전달도 잘 안 돼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사람들이 투자자여서 그래요.
아침에 그런 분 만나고 2시에 만나고 4시에 만나고 그러면 한 달에 100개씩 만나는데 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하려는 사업이 이걸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설득이 되면 다른 설득이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괜찮은 회사에 미팅하고 나면 오후 애들은 불행하게도 잘 말이 안 먹혀요. 매니저들이 그 생각을 계속 담궈요. 이거 뭐라 그랬지? 탄소 배출권, 이거 기후 문제 많은데? 이런 게 이제 압도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난 그 미팅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하게 됐어요.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질의가 와요. 그러니까 질의가 없는 미팅이나 PT나 어필은 그렇게 설득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회사의 좋은 점을 잘 전달하기 위한 준비, 내 첫 마음도 이제 조금 가려놓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말 던지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여기서 좀 드립니다.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은 결국엔 트렌드라는 부분인데 지금 부가가치를 만드는 회사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회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은 지금은 아닙니다. 5년 후, 10년 후 할까 말까? 너희들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리스크에 대해서 별로 겁나지 않아요. 10개에서 하나 성공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9개는 실패될 거라고 생각하고 듣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10개가 다 그렇게 되기 충분한 회사들이에요. 예, 사업하셔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잘 돼가다가도 예상치 않은 상황 때문에 덜컥 걸려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명확한 비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좀 전에 드린 거랑 연결선상에서 가능하신데 스토리텔링하고 키워드예요. 결국에는 얘기를 전달 드리는 오늘 제 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30분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뭐 하나 기억나나?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2개 내지 3개밖에는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는 모두의 얘기 드린 것처럼 PT나 투자자, 특히 투자자들은 PT 초반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에 90%를 다 전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쉬운 단어로. 왜냐하면은 오전에 탄소 배출권 회사 만나면 오후에 바이오 회사 만납니다. 저녁에 컨텐츠 회사 만나요. 뒤죽박죽 됩니다. 그 많은 아이템들이 투자자 머릿속에 놓여 있는 중에 내 얘기가 더 확실하게 생각나게 하려면은 키워드를 잘 뽑으셔야 돼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거에는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폭우, 기상이변 해가지고 뭐 날아가고 뭐 덥고 춥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지 아냐고. 이 상태로 0.5도만 더 올라가면 2030년 되면은 이제 막 잠기는 섬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현실 감각에 있는 그 흐름을 같이 얹어서 내가 하는 사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그때 봤던 기상에 관련된 부분 생각나는데 누가 이 가축 분뇨 때문에 소송 났다고 그러고 뭐 냄새 난다고 그러고 하면은 이 분뇨 어차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쉽게 중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나 내용으로 전달해서 확실한 아웃라인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워낙 많은 회사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정말로 의기충천한 분들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가이드를 잡다가도 그분이 자기가 억울해서 이 사업의 이 내용이 얼마나 이거 한 건데 네가 잘못 이해했어라고 하면서 막 길게 설명 시작합니다. 길게 설명이 필요한 PT 순서대로 나가면은 이제 투자 확률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설명이 많이 가면은 상대가 학생이 피곤하잖아요. 공부 배우려면 학생이 재밌게 되어야지 그 학생은 그걸 기억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듣는 투자자가 이 얘기 재밌어. 하나도 어렵지 않아. 라고 듣는 순서대로 내 사업을 정비해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이제 저하고 이제 이 업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후배가 자기는 그 모든 중소기업들 분들 중에서 이제 IPO에 성공하는 분들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어떤 열의도 아니라는 거를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고. 근데 문제는 그 훌륭한 도전자라는 분들이 다 모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 앞에 이제 여러 맥을 통해 가지고 내 사업이 이러니 나 좀 도와줘. 나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스테이지 가려는데 지금 캐시플로우는 안 돼. 우리한테 5억만 쏴줘. 10억만 쏴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할 건지에 대한 얘기. 지금 시대에는 내가 뭘 하는 게 진짜 트렌드에 맞아. 그리고 왜 그걸 하는지가 아니라 왜 나인지,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뭘 하는지랑 왜 나여야만 하는지. 그래서 이 두 질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했던 생각들이에요. 나 이거 해야 되겠어. 이건 나만의 이거죠. 내가 이거를 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절로 모호한 것 같지만 그 부분이 구체화되면 저절로 명료한 결과가 딱 나옵니다. 그 전달이 되면은 이제 미팅 끝나고 회의 이제 저희끼리 하면은 그래요. 그 대표님 와 엣지 있는데 딱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안 좋은 결과 때는 야 그거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거 이해되나 이렇게. 특히나 이제 기술 기반의 설명을 하실 때는 더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과정이 넘어가는데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 회사를 설명할 때는 절대 그걸 먼저 까면 안 돼요. 그걸 까면 이거 유튜브인데 이런 얘기 이 듣는 사람이 학생이 어려운 거 설명하면은 졸리잖아요. 머리가 막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쉽고 직관적이고 필요한 거를 딱 전달한 다음에 야 이게 뭐지? 해서 물어요. 예, 다시 지난주에 있었던 설명을 해드리면은 토지가 왜 산성화됐어? 그리고 왜 가축 분뇨 처리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물을 때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궁금해할 때. 그래서 투자자들 미팅 하실 때는 질문이 안 나오면은 꽝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이 나오게끔 처음에부터 그 사람이 이걸 잘 이해하게끔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드는 키워드 시간은 맥스 15분. 한 5분 정도부터 잘 되는 거는 5분 정도 얘기했는데 바로 말 끊어요. 말 끊고.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장표 순서 상관없이 바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해소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돌아가 가지고 매니저들끼리 미팅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가 이해했으니까. 자기가 이해한 거는 남한테 얘기하면서 자기가 우월감을 조금 느끼거든요.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상황이 이래. 우리나라 이제 쌀보다 고기도 많이 먹는 거 알아? 고기도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가축 많이 키울 거 아니야. 가축 많이 키우면 똥 많이 나오지. 그럼 똥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요새 귀농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시골에 가서 그것 때문에 소송 많은 거 알아? 정부 지자체에서 그것 때문에 분뇨처리센터 지치도 못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얘네들이 그 축분을 갖다가 화학 소재로 만들어 가지고 비료로 쓴대. 이거 되겠다.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라 탄소 배출권 인정도 받는데 유엔에서 2019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매니저가 자기가 배우게 된 거를 다른 회의석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많은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고 정확하게 이해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의 이제 근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분이 다 문제 해결 능력은 다 있으십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왜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배구조. 예. 이 지배구조가 제가 만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조금 체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권하고 실제 산업권하고의 차이인데, 내 회사니까 내가 부인한테도 지분도 주고 아들한테도 주고 조카한테도 주고 그렇죠. 요새는 기업 지배 구조가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2010년 이전만 해도 외국계에서 늘 우리나라에 와서 미팅할 때 지배 구조가 왜 이래? 주주는 뭐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펀드에 레귤레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조건, 그리고 이러이러한 때에는 이미 투자가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상세한 내용 부분보다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본 사례 중에 대표가 파트너들 둘 셋하고 같이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나눠줬어요. 너 10%, 너 15%, 너 10%, 나 60%. 뭐. 어차피 주총이나 이런 것도 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잖아요. 정관도 큰 이슈가 아니고. 그런데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네 회사의 네 책임을 가지고 나중에 투자를 받을 건데,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희석된 다음에 자기 지분율 3분의 2가 이래서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행히도 지난주에 제가 미팅했었던 곳에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사도 조금씩은 나왔는데 저희 거 5억 들어가면은 제주 대표님 및 창업자 공동 보유 지분이 60% 이하로 떨어지는데 저희 펀드 투자 조건이 희석 후 60% 이상 유지예요. 그래서 지금 주주 변경하고 있어요. 맞춰놓고 다시 미팅하려고.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인지도에서 좀 떨어진다. 그리고 경영진의 히스토리를 보여준다. 시작할 때부터 자본 변동 현황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 회사가 처음에 5천만 원, 1억으로 시작한 다음에 자기 자본이 뭐 마이너스가 나서 잠식이 되건 아니면 플러스 잉여가 남건 이 이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인식이 스타트업 분들한테는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라는 거. 성장성 보유 유무는 성장성이 없는 스타트업은 없으니까 이거는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 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 여기도 조금 시각이 다른 게 있어요. 이제 투자자들이 요새 어느 정도로 많이 진화됐냐면은,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그 산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산업의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매니저 두세 명이 뭐 300억 가지고 출자해 가는 걸 쭉쭉쭉 뿌리고 검토하고 투자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촘촘해지고 부가가치가 커졌어요. 뭐 이제 벤처 투자가 상장할 정도의 숫자도 많이 늘어난 만큼 퍼포먼스가 많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뛰어난 사람들 그를 갑니다. 기본 박사급들 다 있어요. 영역별로. 스타일별로 VC도 나눠져 있지만 영역별로 그런 석박사급의 검토 인력이 있고 필드에서 투자로 넘어오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밸류 체인에 놓인 다른 회사를 레퍼런스 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 어떤 회사의 경쟁사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에요. 투자자에. 당연히 물어보죠.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데는 다 뛰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대표이사의 정성적 평가 어때? 자금을 늦게 주는 건 상관없는데 늦게 주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거나 그리고 발주를 주거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AS에 대한 문제는 정성적 부분이죠. 협력사한테 가능하면 경쟁사한테도 그걸 고려해서 들어서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진짜냐 가짜냐.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어떤 대중적 자리나 목적이 있는 자리에 가서 얘기할 때는 내가 최고다. 넘버 원. 그리고 그런 프라이드 없이는 또 이만큼 오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 거에만 국한되지 않는 체크를 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전체 사업을 할 때의 태도, 경영자의 태도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 안전성, 자본 잠식, 재무제표, 수익성 이런 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가 중요해요. 3억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제가 이제 이따가 사례로 들어드릴 부분인데 자본 잠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사업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좋은 사람 뽑고 시행착오 겪다 보면은 까질 수 있죠. 문제는 어떻게 까졌느냐는 거예요. 사업이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은 그냥 야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인건비가 쌓여서 늘어난 소모 부분인지, 그리고 이 회사의 고유한 타겟점을 향해서 가는 중에 발생된 비용인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미팅 또 하나 같이 연결해 드리면 그 회사는 자본금이 1억이에요. 당연히 잠식 상태죠. 근데 8억짜리 투자를 했어요. 8억짜리 투자를 본인 돈으로 못했죠. FI 도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재무제표는 안 좋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 8억을 어디다 썼냐. 대표이사 월급 200만 원 가져갔어요. 8억 중에 7억을 R&D에 다 쓴 거예요. 그 가축 분뇨를 효율적으로 바이오 차로 만드는 그 과정에 열분의 기술을 만들고 그 공정상에 필요한 노하우를 만들고 폐열 회수 장치를 만들고 이런 거 인증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자본의 현황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손익보다는 매출. 왜냐하면은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 매출이라는 거는 세상에다 내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내 서비스를 파는 거고 내가 하는 거를 구입해 달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걸 던지는 과정 중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면 당연히 수지타산은 안 맞아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다만 그 매출 외형이 커가는 프로세스가 이분이 얘기한 자기 사업의 드림하고 일맥상통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미팅 끝나고 나서 재무제표, 재무상대표는 사실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손익 전망, 나 2년 후, 3년 후에 이렇게 할 거야. 그것도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적자가 났어. 어디에서 돈 썼어? 인건비 아니야? 판관비 아니야? 이자? 어디에다가 돈을 써서 이렇게 된 거야? 판관비 좀 훑어봐.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물어보고 그런 과정들 하에 매출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돈 썼는데 야 이렇게 했으니 내년에 한번 봐볼 만 하겠네. 이 외형의 규모의 경제에 대한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매출은 P 곱하기 Q잖아요. 가격의 수량입니다. 이것도 투자자들이 회의할 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 회사는 회사의 키포인트가 P냐 Q냐, 수량을 늘리는 사업이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경쟁력이나 엔트리 포인트가 낮을 경우에 그런데 어디가 키지? 두 개 다 잡는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어디가 핵심 요인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한 그 고를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한다라는 거. 재무안전성하고 지배구조 섞어서 가수금, 가지급금 요것만 딱 중요하다 보십니다. 자본 변동하고 가수금, 가지급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을 위한 궤적에 맞는 어쩔 수 없이 맞는 상황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거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대신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으니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리소스 들어가요. 제가
한 번 투자를 받았던 회사인데 회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녹록치 않아졌어요. 예, 수주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은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나가고. 예. 이 회사는 중국 최고 대학의 CEO,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 사람과 실리콘밸리 출신의 한 분과 그리고 와세대 대학 출신의, 이게 환상적인 조합 아닙니까? 이래서 처음에 투자도 받고 사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 인건비 담다가 결국에는 사업 회사가 좀 안 좋아졌어요.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수준의 자기 커리어들도 있으니까, 네트워크도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핵심적인 회사의 방향 지향성을 좀 놓쳤어요. 투자자들이 일단은 만나거든요. 독특하고 캐리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얘기의 인큐베이팅은 잘 안 되고, 그게 사람들을 뽑고 이 사람 나가고 저 사람 내가 아는 얘인데 얘 끝내줘. 얘 카카오에 있었던 애야. 뭐 얘 아마존에 있었던 애야. 이렇게 채워지다가 어그러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절대 사람의 경력 가지고 이제는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쉬운 몇 문장에 내 사업의 핵심 아이덴티티를 담아내서 어필을 해서 그 사람 눈이 반짝해서 얘 그거 뭐야? 이거 이렇게 돼요? 라고 물었을 때에 나오는 답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된다는 거. 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사후 요구사항, 좋은 경우 반, 나쁜 경우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은 투자를 했어요. 이제 3억이건 5억이건 10억이건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투자한 사람이 을이 됩니다. 투자한 분들이 이 회사가 잘 커야지 내가 넣은 3억이 30억이 돼서 돌아오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회사는 이게 내가 나한테 설명한 거 및 내가 보는 것보단 좀 천천히 가는데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투자자들이 그 사업의 파트너가 될 만한 데나 협력사나 막 소개해 줍니다.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저 회사 내가 저쪽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쪽 회사에 투자한 거랑 이런 부분이 맞을 수 있네. 여기 잠깐 이리 와 보세요. 같이 한번 만나가지고 이 사업 부분 한번 키워봅시다.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히 득이 있어요. 생각보다 투자자 이제 회사에서 뭐 3, 4명의 심사역과 그의 친구들 10명의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야, 이 사업인데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아는 사람 없어? 해서 해소되는 그런 사례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거의 전제는 실제 그런 기회가 없어서 자기의 꽃을 피울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그 포텐셜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 투자를 받았어요. 굉장히 투자에 필요한 요인들을 잘 갖추고, 하지만 이제 실제는 필드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내 경쟁과 내 산업군에 있는 이 무기를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의 힘이 좀 딸리거나 좀 지치거나 좀 이렇게 좀 느슨해질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일단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에 되게 밝아요. 예. 그 여러분들 뭐 그냥 재무제표를 꼼꼼히 보시는 대표님들이 그렇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산표에 차대변에 있는 것들 쫙 훑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반드시 실수는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크게 됐을 경우에 너 우리 돈 받을 때는 이런 약속 했었잖아. 왜 이렇게 안 해? 대표님들은 당연히 사정이 있죠. 야, 이게 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데 뭐 하고 막 얘기하면 어느 선에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기가 강성인 사람들일 테니까 화가 납니다. 아이씨, 맘대로 해.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는 뭐야,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너무 다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골이 깊어지면 소송을 갑니다. 제가 예,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악연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결과예요. 원수를 만들게 되는 경우죠.
사업하는 분들이 이 전체를 다 알고 간다라는 거는 어려운 일이니까 적절히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인력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주변에 짜 놓고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투자자가 득도 되지만 독도 된다라는 거는 반드시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달 진행 중인 거,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제가 이제 투자자 쪽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회사 쪽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으냐면요.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게. 너희들은 돈만 쭉 모집해 있는 거잖아. 여러 시중 유동성, 정부 자금부터 기관 자금, 공공기관 자금, 요새는 개인들도 VC 조합하고요. 증권사 일반 PB들도 좋은 스타트업 있으면은 자기네 고객 모집해가지고 뭐 신기사 조합 만듭니다. 개인 투자 조합도 많고 요새 의사들끼리 개인 투자 조합 절세로 엄청 인기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딱 가면은 야 너희들이 여기 돈 많고 금리 지금 좀 높지만 예전에 저금리일 때는 투자해서 수익도 안 나오는데 세제 혜택 받고 우리 회사 얼마나 미래가 좋은데 니들이 손해야 라고 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지냐? 내가 내 회사를 귀하게 생각하는 만큼 투자자도 그 회사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협업이 될 때 아까 말한 긍정적인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 회사가 이렇게 좋은데 넌 왜 잘 이해를 못해? 이거 하다가 하나 부러졌다고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게 다 얘기 중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다 뭐냐면요. 소통입니다. 네, 소통이에요. 근데 제가 그 회사들 잘 된 회사도 있고 지금 소송이 있는 회사도 있지만 제가 주로 얘기를 드려요. AVC에 혹은 뭐 국책기관 전화 먼저 합시다. 전화 먼저 해서 알려줍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들이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아 이거 보름만 지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시기를 놓치다가 어느 선이 딱 넘어가면 외면을 하게 됩니다. 저하고 만나는 것도 그때 이제 좀 꺼려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연락 오잖아요. 약속한 시간 됐는데 왜 이제 얘기가 없으시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트러블이 생긴 부분을 어떻게 그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해소하려는 그렇게 한 번, 두 번 끝까지 내 사업에 하는 영역의 진정성만큼 투자자를 놓고 볼 때 야 너희들은 우리 회사 와가지고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 데에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투자자를 만나실 때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투자자가 회사를 고르는 것만큼 회사분들이 투자자를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드릴게요. 트렌드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광고판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광고판 시장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게 간판이죠. 간판 회사, 간판 작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네온사인 이겁니다. 그러다가 9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LCD 나오면서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해서 LCD 판으로 밝은 광고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LED까지 하면서 한 20년간 광고 시대는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20년이 넘어오면서부터 스마트폰과 더불어 가지고 온라인 쪽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 트렌드가 뭐냐면은 처음에 네온사인하고 광고로 자기들을 어필하던 그 틀에서 20년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다른 쪽으로 뭔가의 기술 진보와 더불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실감형 미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광고만 딱 주는 걸로 사람들의 주목을 못 끄니까 주목할 만한 걸 주고 거기다 광고를 붙이자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쉬울 것도 같은데 그렇게 쉽게 발상을 바꾸기도 어려웠죠. 왜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회사가 두 번의 큰 실수를 합니다. 실수라고 하면 좀 뭐 하여튼 시도죠. 예, 좀 훌륭하다고 봅니다. 시도를 하고 결국에는 2020년도에 아르테 뮤지엄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 초에 1조 밸류에 1,000억을 투자를 받아요. 여기 애초에 설립자분은 지금 CEO하고 다릅니다. 이 회사 CEO 뭐 유키즈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번 CEO분은 좀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다 이 사업 스트레스나 출자 스트레스, 투자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컨셉의 흐름이 맞다고 생각한 그 조직원들이 그 회사의 보도진을 다시 잡고 새로운 주인 잡아와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한 거예요. 트렌드에 맞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1등이 된 거예요. 화웨이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런 거 들어갑니다. 아까 보셨던 거. 그리고 삼성이 타임스퀘어에 건물 이렇게 하는데 고래 지나가면서 고래 뒤에 갤럭시가 지나가요. 이 앞뒤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의 진득함이 결국에는 트렌드랑 만나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르테미즘 우리나라에 4개 있는데 전 세계 30개 계약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났었을 때의 투자자들이 뭘 보고 투자를 했냐면은 매번 자본 잠식 50억, 30억, 120억 이런 거. 그러다가 그때를 기다려준 투자자들은 이 CEO와 이 보드진의 이 사업에 대한 진심을 느낀 거예요. 원래 아까 그런 디지털 아트나 미디어 하는 분들이 덕후가 많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제가 그 옆쪽에 있는 어떤 회사에 같이 인볼브를 해가지고 그 회사 얘기를 듣다가 그 회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투자자들 안 만난다고. 지금 투자자들이면 충분하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같이 매칭이 됐을 때에 이런 결실을 보는 거죠.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뭐 BTS 마지막에 자금 없어가지고 SB인베가 50억 쏴주면서 고비 넘겼고 5조짜리 평가받고 팔린 배달의 민족도 제가 기억해요. 마지막에 50억 출자받아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넣겠다고 이제 망한다고. 근데 그때 그거를 메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존 투자자들이에요. 저희가 B 시리즈, C 시리즈 갈 때 얘기하는 게 먼저 앞서서 투자한 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회사냐? 라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뭐 2배수, 3배수에 들어오겠지만 이제 A, B 넘어가면은 뭐 10배수, 20배수 이렇게 될 텐데 그 사람들 계속 들어왔어? 물어봅니다. 들어와 있는 게 보이면은 맞나 보네. 그리고 자기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VC 같은데 물어보죠. 여기 어때? 진짜야? 막 이렇게. 어차피 새로운 투자자 만나서 5번 미팅해도 회사 내용 잘 모릅니다. 예.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비슷한 동료들이 얘기해주는 레putation 한마디가 되게 커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경쟁사 혹은 밸류체인에 있는 협력사들 이런 분들의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렌드 하나만 더 하면 여기는 이제 편한 거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행 뭐 길게 보지 않고 한 차례 패키지 여행 엄청 유행하다가 패키지 여행 이제 많이들 안 가죠. 이 트렌드를 이해할 때 제가 보는 기준은 통계입니다. 통계를 대놓고 제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번 습득한 인과관계의 고리는 쉽게 끊기가 어려워서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계치를 보고 하는 겁니다. 통계 숫자를 보는데 요새 세계적으로 여행을 제일 많이 다니는 층이 20대, 30대 여자입니다. 여행의 가성비? 이게 왜 가족 단위로 안 가지? 개별화, 체험.
나온데 다시 가서 찍고 사진 찍고 오는 거 싫은 거죠. 예. 글로벌 OTA들이 부상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년에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는 클룩이라는,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여행 다니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다 쪼개서 팔아요. 그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클룩에서 남대문 거 입장표 사고 KKD에서 버스표 사고 이런 식으로 다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고 새롭게 어디 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엄청 없어졌어요. 가이드 없어도 된다. 왜냐? SNS가 다 정보를 주니까 그래요. 이 변화의 요구를 외면하고 패키지로 모아서 깃발 들고 가는 여행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패턴도 바뀌는 겁니다. 마이 리얼 트립이 이 올해에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 중에 7개 중에 하나로 들어간 회사고, 이번 1월 달에 756억 투자를 받았어요. 흑자 난 지 2달 됐나? 그럴 거예요. 여행 취급액이 1조를 넘어가는 순간 인정을 했죠. 외국계한테 투자를 많이 받다가 국내도 껴준 케이스예요. 좀 되게 희한해요. 이제 투자 영역이 워낙 크로스오버 되는 게 많아서 정말 아이템하고 자기 아이덴티티만 또렷하다면은 그 영역을 뚫고 가는 그런 허들은 굉장히 적어졌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예. 그 비슷한 이제 여행 관련된 회사들이 있는데 안 넘어가네요. 그 트렌드는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어떤 회사가 정말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한 번만 더 요거 한마디만 좀 해드릴 게 있어서 그 넘어갔나요? 예. 오렌지 스퀘어 얘네들이 뭐냐면요, 대표가 홍콩에 유학할 때 불편함을 느꼈대요. 홍콩 여행 다니다가. 근데 사업이 뭐냐면요, 정말 단순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렌지 스퀘어 키오스크에 가서 자기네들 화폐로 충전을 합니다. 그럼 카드가 나와요. 그럼 그 카드를 들고 지하철도 타고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게 뭐 대단하냐? 저도 하나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안 든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었고, 비자카드에서도 하고 있었고, 은행에서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었는데 이유를 제가 바르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죠. 이 영역을 잘 모르니까. 대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정말로 꼼꼼하게 봤다는 거예요. 여행자들의 동선, 여행자들의 클릭 하나하나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만에 하나의 불편한 점까지, 마치 이거는 수율을 잡으려고 IT 부품 회사가 노력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걸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써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아주 쉬운 언어로 투자자한테 어떤 내 아이디어를 던지는 거랑 비슷하죠. 이런 회사들은 엄청 많은데 이 사람 소비자들은 써보고 내 손에 딱 맞는 거를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렌지 스퀘어는 지금부터 뭐 하냐면요, 오렌지 스퀘어 카드를 자기네들한테 붙이려고 하는 백화점 생겨나고 편의점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 외국인들이 오렌지 스퀘어 카드는 사니까, 와우 패스라고 하죠. 와우 패스를 살 때 우리 가게에 오면 10% 싸게 해줄게 라는 거를 주는 거예요. 실제 그리로 많이 갑니다. 왜냐? 관광객들이 많이 생각하고 검토할 것 같아도 직관적으로 보고 느끼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오렌지 스퀘어는 충전해서 어떻게 보면 금융 쪽까지 지금 훑는 거죠. 관광 편의를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투자를 이렇게 받고 갑자기 막 핫해진 거예요.
면세점에서도 같이 하자고 하고 호텔에서도 같이 하자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와,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차이가 이 젊은 친구한테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스타트업이 만약 그 크로스업 하는데 독특한 아이템, 아주 배타적인 사고, 서비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가장 불편한 거를 사업화 시킬 때 자기의 디테일한 노력, 그거를 빌드업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또 크게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상황을 모면하는 쉬운 발판? 어떤 카드? 이런 게 되는 게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진심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다 보는데도 이게 없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때 투자자를 만나면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보면 이제 미팅 끝나고 딱 보면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두서없이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게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가능한 한 제가 알고 있는 거, 딴 데서는 좀 듣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전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 이 다음에 얘기해 주는 업계 현황에 윤홍로 차장 얘기를 좀 뺏은 것 같아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